제가 비공식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1인 다역으로 리딩을 한 적도 있어요. 그냥 거의 군대 간다 생각을 하자. 아, 평상시에 흥하세요?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귀여움이라는 건 귀여우신 분인 거죠? 네네. 네. 종종 듣습니다. 인정하시네요. 네. 네. 지훈이의 첫인상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저의 영화 배우의 영화 감독의 꿈의 시작이 모던 타임즈였어요. 템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미디는. 두 영화를 좀 비교해서 한번 인물 연기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그건 아마도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파이아키아의 귀하고도 정말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하정우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파이아키아를 방문하신 배우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도 오늘 정말 분위기 특별하고 다들 이 설레임으로 지금 여기 카메라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어떠십니까? 오늘 오셔서. 네, 일단 평론가님 만나 뵙게 돼서 오랜만에 뵙는데 일단 너무나 반갑고요. 네. 또 작업실 오니까 네. 평론가님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고 네,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덕담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하정우 배우님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GV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제가 해본 게 언젠가 따져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추격자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묻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쌓였고 또 하정우 배우님께서 그동안 내놓았던 수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비공식 작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되 뒷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함께 질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작전 이번 주에 막 개봉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배우로서는 사실 이런 일 수도 없이 겪으셨겠지만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이 바로 직전인데. 일단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영화가 있어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나서 극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작품들끼리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뭔가 서로 이제 누가 더 관객의 선택을 많이 받을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극장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기존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시기들보다는 뭔가 더 좀 긴장이 더 된다. 라이벌로서 이제 경쟁자의 느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가야 될 동료라는 느낌도 있겠어요. 다른 영화들이.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저희가 유료시사 무대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밀수 팀이 부산대구에서 무대 인사를 했는데 그때 류수영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응원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감독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다시 조금 더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 또 김용호 감독님께 또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러네요. 다 그러네요. 다 전작에 함께 하셨던. 그래서 그 더문 포스터 앞에서 주지훈 배우랑 같이 사진을 찍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팀이 되어서 한국 영화의 작품들이 뭔가 다시 관객을 잘 만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선의의 경쟁의 느낌,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었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됐었죠. 클로젯이라는 작품이 2020년 2월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가 막 이제 시작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에는 촬영 일정이 다 취소가 되고 사실은 3월 달에 이 비공식 작전을 촬영하러 모로코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것이 일단 모로코에서 문을 닫았어요. 그 작품이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해에 11월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찍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는 안식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쉬었죠.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제 21년도에 야행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수리남을 찍고 그다음에 비공식 작전. 이제 그 결실들이 이제 차례대로 수확하는 계절인데. 사실 이 영화로 따지게 되면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미중의 사태가 있어서 그런데 클로짓 이후에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극장으로만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 또 느낌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새롭거나
또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서서 잊혀져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비공식 작전의 이제 제작 발표회, 언론 배급 시사회, 그리고 뭐 무대 인사들을 소화하면서 네.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였지?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잠자고 있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영화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네. 네, 느끼게 됐었죠. 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직장을 다시 찾은 느낌 같은 느낌도 들고. 잠깐 뭐 휴직 상태였다가 네네. 네. 하정우 씨를 이제 캐스팅하고 싶어서 네. 감독님이 비공식 작전의 시나리오를 줬는데 네. 그 당시 촬영 중이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네. 시나리오를 받은 상태에서 보지도 않고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클로젯이라는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막 크랭크인을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그 크랭크인 전에는 뭐 의상 피팅, 뭐 헤어 분장 피팅, 뭐 테스트 촬영.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나리오 회의를 계속 같이 하거든요. 네. 신바이 신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눈 시기에 뭔가 다른 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네. 여유가. 그래서 감독님께서 먼저 시나리오를 전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보통 한 길게는 2주 안에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떤 그게 예인데, 네. 제가 그걸 놓친 거죠. 아. 예. 근데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동안 얼마나 떨고 계셨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김성호 감독님 성격에 워낙 디테일하고, 네. 센시티브 하신 분이셔서. 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전화에다 대고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랬던 것은 아마 김성훈 감독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어떻게 표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성훈 감독님은 터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네. 너무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정말 영혼까지 팔 사람이라는 어떤 제가 인식이 돼 있어서 네. 어떤 시나리오든 김성훈 감독님과 같이 하면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품보다 그 이전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시작한 네네네. 그런 작품이겠네요. 네네네. 자,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명이 김성훈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감독님이 또 김성훈 감독님이시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이 이제 하정우 씨를 부를 때는 뭐 하정우 배우님 이렇게 네. 부르겠지만 감독님을 부를 때는 김성훈 감독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진 않으세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터널 때.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당연히 감독님을 호명하는구나, 호칭하는구나라는 것이 또 그 현장 안에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하정우라는 이름이 더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쵸. 사생활에서도? 거의 제가 살아온 반평생을 하정우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하정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만 이제 성훈아 이렇게 부르겠네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어색해요.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또 그 함께 하셨던 주지훈 씨에 관한 질문 네. 드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하정우 씨를 중심으로 또 주지훈 씨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톱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약간 네. 버디무비 같은 장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지훈 씨하고는 이전에 그 신과 함께해서 네. 해원맥 이렇게 해서 같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른 느낌이셨어요? 일단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 신과 함께를 찍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지훈이가 달라졌을까? 네. 네, 어떻게 또 얼마나 또 깊어졌을까? 네. 그러면서 첫 촬영이 지훈이를 만나는 그 택시, 이 비공식 작전에서 타자마자 한국 사람 하는 실제로 영화에서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그걸 첫 네.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오전에 제 분량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지훈이가 촬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현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그 의상이 독특하잖아요. 판수 의상이. 그 노란 체크무늬 바지 네. 잊을 수가 없죠. 멀리서 걸어온 모습을 보면서 네. 그냥 뭔가 좀 되게 쇼킹했었어요. 네. 정말 네. 제가 알던 주지훈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판수가. 멋진 판수, 배우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짧은 그 시간에 되게 저 캐릭터도 진짜 좋겠다, 재밌겠다, 연기하기. 뭐 그러면서 네. 이 영화 안에서의 판수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연기를 모르지만 옆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안에 이제 동력을 끌어내서 연기를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그 에너지를 네. 상대에게서 얻어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그런 것 의미에서 같아요. 주지훈 씨랑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연기할 때 네, 약간 특히 비공식 작전에서 약간 희열을 느꼈다고 그럴까? 네. 현장에서 아 이거지라는 네. 느낌을 느꼈던 장면이 있었다면 미국 비자 내줄게라는 장면이 있어요. 문에 들어가요. 저한테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나 이제 집에 간다. 판수 형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국 비자 이렇게 하면서 지훈이가 이제 문 뒤에 가서 문을 이렇게 닫으면서 하는 그런 브로킹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었었어요. 네. 네. 그런 자세한 어떤 지문은 없었는데 지훈이랑 같이 리허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훈이가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라갔죠. 네, 그러면서 문 밖으로, 닫으려고. 네,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뜸 한 뜸 브로킹의 한 칸 한 칸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를 이제 그때 경험을 하면서 네. 와 굉장히 재밌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 환경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 안에서 이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딘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밟으면서.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뭔가가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졌고 자기만의 리듬과 코드가 그 5년 사이에 되게 많이 구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터널 같은 영화는 사실상 영화 속에서 거의 혼자 연기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더 테러 라이프 같은 네. 영화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영화는 이제 계속 이제 수많은 사람들하고 합을 맞춰야 되는 영화도 있고 네. 이 영화는 특히 주지훈 씨와의 합이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이 두 캐릭터의 어떤 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영화에서 원래 주지훈 씨를 만나는 극중 설정 상황으로도 이 판수라는 인물을 좀 믿기가 어려운데 현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실은 두 인물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의외로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한 사람은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중동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분은 이제 외무고시까지 붙어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죠. 네. 그 두 인물은 모두 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 세팅이 두 사람이 똑같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외무고시 붙은 판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 네. 민준이라는 인물이 네. 네. 공부를 잘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캐릭터를 서로 이렇게 같이 합을 맞춰서 연기한다는 거 주지훈 씨가 아니라 이 캐릭터 판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돌이켜 보니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판수라는 인물을 그냥 주지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을 아까 하정우가 많이 네. 투영됐다는 거랑 네. 비슷할 수 있네요. 주지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훈이의 첫 인상이 예전에 신과 함께 촬영 전에 만났는데 네. 또 그 전에 이제 시상식장 이런 데서 봤었죠. 일단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델 출신에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또 데뷔 드라마가 궁이고 그러면은 뭔가 시작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려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선입견이라는 것을 네. 미리 밝히고 네. 그리고서 신과 함께 때 만났는데 네. 전 굉장히 시크하고 뭐 그 친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스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쵸. 네. 막 디올 옷 입고 막 핑크 정장 입고. 네. 근데 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알아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네. 그렇지 않다라는 면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어요. 네. 네. 심지어는 비공식 작전 끝나고 두발로 티켓팅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네. 더 마음이 정이 더 쌓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실제로 같이 24시간 한 2주 동안 시간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더 이해도 되고. 네. 네.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주지훈을 처음에 알고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생각, 느낌, 감정이 현재까지의 흐름이 아마 이 그간에서의 판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김포공 앞에서 만날 때까지의 어떤 그런 네.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영화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이 네. 이 두 사람 관계가 사실 영화 속에 네. 속으로도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관계가 설명을 얻어야 되고 뭐 감독님한테 어떤 스토리를 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냥 판수를 전 주지훈이라고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떠올리시는군요. 네. 김성훈 감독님한테 제가 들었던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보통 영화를 할 때 리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리딩을 그렇게 막 모여서 다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다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롤러코스터를 연출을 하면서 기댈 수 있는 거는 배우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감독님들의 연출 스타일이 있고 접근 네. 방식이 다르지만 네. 저는 그 전에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들, 캐릭터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현재도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작품들보다 리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쩌면 롤러코스터 때, 허삼관 때 제가 했던 방식을 좀 감독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물론 감독님들만의 방식들이 있고 하지만 특히 김성훈 감독님이 유난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터널, 그다음에 이번 비공식 작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예,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한 번은 제가 네. 비공식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1인 다역으로 리딩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수차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상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을 파악하는데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단어들, 애드립들 이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저도 발견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감독님도 그거를 통해서 이걸 음성으로 듣다 보면 감독님이 어디서 이게 뭐가 안 맞는구나, 뭐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웬 횡재인가 싶기도 했을 것 네. 같아요. 연출적으로. 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사실 이 영화를 사실 해외 촬영 경험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으신데 뭐 멜러를 찍으신 적도 있고 네. 액션을 찍으신 적도 있고 영화는 이제 모로코에서 네. 촬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극중에 스위스 그 저택 네. 헤이스라는 사람의 저택으로 나오는 곳이 이탈리아라면서요. 네네. 이게 해외 촬영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경험들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모로코가 녹록치 않죠. 네. 또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근데 아마도 기대를 1도 안 한 거는 네. 그 바로 직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리남을 찍은 경험이 붙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도미니카에서 촬영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열흘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3일 만에 다시 출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해외 촬영의 연속이었죠.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네, 치안이 안 좋았고 어떻게 밖에 한 블럭도 걷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산토도밍고에 좋은 동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배가 넘는 일정을 이제 모로코 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일단 뭐 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네. 그냥 거의 군대 간다 생각을 하자. 네. 네. 그런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모로코에 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도시였나요? 탕헤르부터 시작을 탕헤르. 했는데 네. 이 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포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모로코 탕헤르에 사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각자만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 되게 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지낼만 할 것 같은데 지낼만 한데 뭐 이러면서 순식간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무슨 그 좁은 골목을 차가 막 달리는 굉장히 네.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중간에 골목이 너무 좁으니까 차가 막 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 있는 골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골목은 카사블랑카의 세네갈 마을이라는 동네에서 찍은 장면인데 네. 거기도 굉장히 좀 우범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뭐 대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고 뭐 텐트를 쳐서 캐노피를 쳐서 그래서 어떤 공간을 이제 섭외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위에서 막 지나갈 때마다 위에서 막 쓰레기를 뭘 던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유리병의 앞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네. 위험한 순간도. 네, 굉장히 카메라 뒤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 장면들을 찍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뭐라 그럴까 행동대장 네. 청년들을 한 섭외를 해서 그들에게 완장을 채웠어요. 아, 제작팀에서. 제대로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투입되니까 지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고됐었어요. 그게 모로코 촬영에서 거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부분이었는데 카사블랑카 분량이. 네. 근데 그때가 아마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가장 큰 고비를 넘기는 지점이 아니었나 체력적으로 뭐 좀 그렇군요. 이탈리아에서 촬영은 어떠셨습니까? 마음 편하게 갔죠. 네. 네, 마지막 촬영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 위로 올라가면 꼬모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찍었죠. 근데 그 장면이 아마 감독님이 끝까지 고민했던 고집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분량을 촬영을 하고 다시 팀을 꾸려서 이제 해외에 나간다라는 게 어떤 제작비적인 측면이나 그렇겠네요. 네, 그것이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거를 정말 감독님께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주장하셔서 관철을 시키셔서 이제 그곳에 갔죠. 그러니까 뭐 감독님 입장이나 뭐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영화에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나왔던 한국의 큰 영화들의 어떤 소재적인 부분에서 약간 겹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가장 최근에 교석 같은 작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모가디슈도 약간 또 모가디슈도 또 하필이면 또 모로코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확실한 변별력을 갖고 이 영화가 촬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서스펜스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한테 이제 유머였습니다. 생각보다 유머의 양이 훨씬 더 많고 저는 이 영화가 재밌어서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하정우 씨 역할과 김소원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터널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작 소설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인데 장르도 또 재난 영화고요. 처음에 터널 시나리오가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어떤 코믹적인 부분이나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었었죠. 더 무거웠군요. 더 무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터널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톰 행크스가 나왔던 그 무인도에 갇힌 캐스터웨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스터웨이 안에서 어찌됐든 본인의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적응을 하고 생존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우픈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작사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든 불을 피우고 자기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탈출을 시도하고 하는 그 전체의 톰 행크스의 어떤 그 캐릭터의 영화 안에서의 그런 몸부림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터널에 이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었죠, 감독님이랑.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정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살아나갈 것이냐, 근데 어떤 톤 앤 매너로 살아나갈 것이냐였던 것 같아요. 터널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약간 블랙 코미디적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하나하나 집중해서 확장을 시켜서 그 안에서 감독님과 이제 톤 앤 매너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 컴컴하게 좁은 공간에 gat혀서 이 인물을 바라보는 게 재미있을까? 그 안에서 뭔가 여유와 낭만을 찾자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캐릭터라이징이나 유머의 방식이 이 영화의 굉장히 강렬한 개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영화를 처음에 볼 때는 소재만 접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코미디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코미디로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반의 장면에서 몇몇 장면을 보고 나면 이 영화를 보고 마음껏 웃어도 되는구나라는 안심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 외무고시 출신으로 이제 외교관으로 미국에 가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계속 좀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과에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후배는 굉장히 잘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걸 표현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관객의 마음이 열리는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제가 너무 웃었던 건 아마 관객들도 그럴 텐데 흥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건 나오나요? 시나리오에 흥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어떤 네. 그런 추임새 같은 거라. 아, 평상시에 흥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또 박혁권 선배가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더 잘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그 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네. 의뢰인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와서 작품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의뢰인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데 그냥 되게 그냥 인간 하정우가 재밌었어요. 혁권 형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평상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영화에서 중차대해야 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처절한 어떤 재난 영화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사실 그걸 해야 될 인물이 사실 이렇게 삐치기도 잘하고 네. 서로 약간 작은 안가품도 하고 네. 귀여운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흥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영화의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어떤 혹은 또 이렇게 삐치는 것 같은 네. 사람이 약간 소비 좋은 것 같은 네. 걸 이런 걸 초반에 확 연기를 하는 게 네. 배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캐릭터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장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면에서는 어떠셨나요? 이게 초반 장면이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초반부터 너무 진지하거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소재 자체가 네. 그러하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인물을 2시간 이상을 2시간 10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시작하면 결국엔 어느 지점에서는 지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느 지점까지는 좀 가볍게 가도 좀 무관심한 듯 좀 덤덤하게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2011년에 촬영을 했던 의뢰인이라는 작품에서 네. 그 시나리오가 그 강성희 변호사가 그 사건을 이제 맡기 전부터 진지하거든요. 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네. 근데 재미를 주는 이 상업 영화에서 이게 과연 이런 흐름이 맞을까? 네. 최대한 진지함은 좀 뒤로 밀어내야겠다. 그래서 초반부터는 굉장히 맡았던 사건을 이제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다루면서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 작전에서 이 민준이라는 인물을 처음에 이제 김성 감독이랑 얘기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 의뢰인에서의 강성희 캐릭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선 들어가자였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 장면에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던 것은 일단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좀 무거운데 이야기가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코미디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감독님이랑 그 한계 라인을 정했었어요. 근데 대사들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네. 일단 초반에 이제 상황 설명해야 되고 일단 뭔가 이걸 판을 깔아줘야 이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출발을 시키는 건데 괜히 이것 때문에 뭔가를 삽입하기도 뭔가 추가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좀 풀고 시작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땡큐. 그리고 그 꽃에다가 그 스프레이 뿌리는 것들, F킬러 같은 네, 거. 그 다음에 이 연필통이 떨어졌을 때 스텝을 밟으면서 가는 거, 불을 끄는 장면, 이제 그러면서 이 영화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지 않아도 된다. 그건 천천히 자연스럽게 인상을 쓰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초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 장면에서 이제 흥하는 그 연기를 했을 때 감독님께서 상대적으로 그 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작게 연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게 그 장면에서 그 연기가 너무 재밌어서 사운드를 한 3배 정도 추가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는데 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몰랐었어요. 모르셨군요. 네, 그냥 나중에 후반 작업 편집할 때 그 장면에서 그 사운드 너무 재밌었다라고 뒤늦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현장에서는 정작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하정우 씨의 연기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그 리차드라는 인물을 만나서 상대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카리스마든 뭐든 해서 압도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초반의 장면이 있는데
상대방은 지나치게 한국화 되어서 네네. 막 김치찌개 먹고 네. 무슨 그 트로트 틀어놓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세게 보이려고 소주를 아주 호기롭게 마시다가 네. 약간 살에 걸리는 것처럼 네. 소주를 제대로 네. 못하니까 상대방 이렇게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 자체가 이제 물론 코믹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면이라는 면에서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배우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떨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거기서 김치찌개를 딱 먹으면 거기서 그 장면이 커트가 되고 편집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특정한 악센트를 주어서 어떤 연기,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네.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네. 그게 그 장면의 끝이다. 네. 그걸 어떻게 인지하면서 연기하시나요? 일단 그거는 정교하게 그 시나리오에 돼 있었어요. 네, 원래 물론 장면의 끝이었겠죠. 네. 네.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웃음 포인트죠. 네. 코미디 포인트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코미디 포인트가 그렇게 딱 적나라하게 시나리오에 박혀 있으면 실제로 연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네. 이거는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이게 강조가 조금 힘이 더 들어가면 굉장히 유치해질 상황도 분명히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코미디 포인트로 해서 사람들을 웃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저는 그냥 그것을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로 사례에 걸려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커트 포인트가 김치찌개를 떠먹는 데가 컷 포인트여도 뒤를 조금 더 늘려놓고 연기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쑥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배우가 그렇겠죠. 그런 연기할 때가.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웃겨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도리어 반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끝까지 좀 길게 가야겠다. 어쨌든 거기서 감독님이 편집점은 감독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에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 네. 찌질한 구석도 있고, 네. 뭐 복수도 잘하고, 뭐 네. 등등 이런 것을 보여서 캐릭터를 초반에 설득을 하기 때문에 네. 캐릭터에서 나오는 특정한 행동이니까 그 행동들이 다 유머로서 뭐라고 할까 용인이 된다 그럴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유머보다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당연히도 훨씬 더 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상에서 민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이죠. 그 캐릭터가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다라고 그게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네. 근데 전 도리어 그런 캐릭터가 좀 평면적이고 그런 심심한 캐릭터가 어떤 뭔가를 부여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도리어. 터널에서 이정수라는 캐릭터도 그랬었고 또 이번에 민준이라는 캐릭터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뭔가를 뭔가 이렇게 양념치기가 이렇게 뭔가를 그 안에 뭘 넣기가 되게 좋았던 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물이 애초에 여백이 있게 만들어졌다고 그럴까요? 네네. 네. 사실 김성훈 감독의 영화들 속의 주인공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거의 겪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집어져 넣어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재난 영화적인 상황 속에서 네. 몸부림을 치다가 갖가지 어떤 액션도 나오고 유머도 나오는 네. 이런 방식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 사실은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정우 씨 연기를 굉장히 재밌게 본 게 사실은 수리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생각하면 수리남과 이 영화의 세팅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정우 씨 연기를 보면 수리남의 연기랑 이 영화의 연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저 인물이라면 정말 저런 일들을 다 너끈하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해결하겠구나. 네. 그런 수완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서의 물론 의지도 있고 수완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 인물은 간신히 저걸 해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두 영화를 좀 비교해서 한번 인물 연기를 한번 설명해 보신다면. 그건 아마도 수리남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을 소개하는 전사가 그 인물을 그렇게 믿게끔 전사가 잘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남 일부에서 이 성장 몽타주를 통해서 떠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인물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설득을 시키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강인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 그걸 대처를 하고 이겨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설득을 시켜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민준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 모로코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는 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뉴욕이나 LA의 주재원으로 가는 그 정도? 딜을 치는 어떤 작은 부분 3일 안에 그냥 돈만 주고 오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별 대수롭지 않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레바논에 가서 이제 부딪히는 허들들에 대해서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아닌데 네. 싶어서.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 자체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하나하나 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수리남에는 이미 이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충분히 그러네요. 네,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인물이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시리즈 드라마가 갖고 있는 긴 러닝 타임의 장점일 수도 네, 있겠죠. 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영화에 저는 이제 액션이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옥상에서 펼쳐지는 장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영화에서 액션이 이제 김성훈 감독의 영화를 우리가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굉장히 미니멀하게 세팅을 항상 잡는다는 생각이 있고 네. 인물에 관해서도 그렇고 네. 액션의 설정도 서스펜스도 마찬가지라서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이렇게 승부하시는 분 그런 쪽으로 이제 장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액션을 하는데 옥상에서 뭐 줄에 좀 네. 모양 빠지게 매달리는 장면도 있고 네. 뭐 총을 집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장면들도 있고 이런 네.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떠올랐던 게 베를린이었거든요. 네. 베를린에서 그 위에 떨어지는 정말 장대하고 멋진 액션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베를린에서는 정말 뭐 살인 기계잖아요. 네. 그 둘을 비교하는데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데 이렇게 모양 빠지게 연기하신 거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어떠셨나요? 약간 사실적인? 이 사람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 배치된 그러한 장면에서 항상 감독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총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멋있게 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래도 군대 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감독님이랑 그거를 계속 맞춰 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은 어떤 인물이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어떤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솔직한 어떤 통점을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공포를 느끼고 네. 하는 것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하정우 씨와 함께 연기하는 그 배우들한테 하정우 씨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기도 하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네. 현장 분위기를 즐거운 장난으로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연기에 관한 부분 말할 것도 없이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능청과 너스레에 관해서 세계 최고가 아닐까 그런 감사합니다.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엄살도 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라서 총 맞은 줄 알고 네. 사실은 긁혔을 뿐인데 네. 팔 잡고 저 지금 어지러워요 하는 장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귀여운 네, 네. 연기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 사실은 하정우 씨가 이 외양으로나 체격으로는 귀여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영화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건 실제 하정우 씨의 어떤 측면이 투영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귀여움이라는 건 귀여우신 분인 거죠? 네네. 네. 종종 듣습니다. 인정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미디 연기가 연기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봐도 비극적인 연기를 할 때는 네. 몰입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네. 캐릭터와 연기하는 배우 사이의 밀착감이 더 중요할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코미디 연기를 할수록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코미디 할 때 특히 이제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코미디 영화, 그다음에 어떤 영화에서든 나온 어떤 코믹스러운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 보실 때도 네. 네. 저의 영화 배우의 영화 감독의 꿈의 시작이 모던 타임즈였어요. 네.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네. 그때 신사동에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모던 타임즈를 딱 보면서 네. 전 그때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흑백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웃기다고? 그렇게 오래된 영화가. 네. 이제 그러면서 채플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위대한 독재자, 키즈 등이 계속 개봉을 했었던 시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80년대 말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근데 말을 하지 않고 대사도 없고 네.
물론 복장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어떤 뭔가 그 안에 공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저에게 어렸을 때 충격을 줬던 건 라임라이트였어요. 네, 네. 역시 또 채플린 영화네. 네. 그런 사람이 좀 나이 먹어서 나오는 모습이 전 조금 너무 좀 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채플린의 어떤 이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뭐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들을 먼저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네. 뭔가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성 영화들을 보면서 네. 라임라이트를 보고 네. 근데 그것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채플린까지 뭔가 이렇게 쭉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우니 주니어가 채플린을 연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 채플린을 연기를 하더라고요. 모사에 되게- 가까운. 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만화책 보듯이 모던 타임즈를 보고선 굉장히 웃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점차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채플린에서의 다우니 주니어는 네. 거기서 채플린으로 너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실제 채플린이 그러니까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그 채플린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 코미디를 소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이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네. 템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미디는. 네.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템포 반 박자 쉬고 들어가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든 템포구나라는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흐릿하지만 그런 어떤 느낌이 그때 좀 심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채플린에 관해서 이렇게 보신 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그럴까? 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에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혼자 개인적인 레퍼런스를 삼는 작품들이 있는데 네. 보통 채플린 작품들 그리고 대부, 네, 그다음 뭐 카지노, 좋은 친구들의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떠올리시는군요. 네, 들깨들을 피해서 혼자 아침에 이제 터벅터벅 아틀라스 산맥을 뒤로 하고 이제 네. 걸어 나온 장면이 있는데 네. 채플린의 걸음걸이를 오마주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뭔가 채플린의 어떤 걸음걸이 그 딱 위아래 어떤 양복을 입은 모습도 네. 약간 이렇게 몸이 구겨져서 뒤뚱 걸어가는 것이 그러네요. 네, 채플린을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네. 웃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캐치하시더라고요.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네. 더군다나 그 장면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주머니에 두 손을 네, 찔러 네. 넣으시고 네. 그렇게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웃긴 장면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하루에서도 그런 걷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전도연 선배님이랑 네. 근데 그 우산을 돌리며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비가 그치고. 네. 근데 그 장면도 다 채플린을 따라한 걸음걸이였어요. 병운의 걸음걸이나 그렇군요. 브로킹이. 네. 뭔가 약간 하정우 연기의 아주 작은 팁 하나를 우리가 알게 돼서 더 즐길 수 있을 것 네. 같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진짜 코미디에서 그러니까 템포나 리듬 같은 네.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좀 이야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인물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김성훈 감독 자체가 이야기를 굉장히 세팅을 이게 큰 영화 세팅이 원래는 있는데 네. 그걸 아주 미니멀하게 잡는 것 같고요. 인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이민준이라는 이제 그 사무관 자체가 극 중에서 이제 가족 관계가 묘사가 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현지에서도 보통 흔히 있을 법한 러브라인 같은 것도 없고요. 네. 이 인물은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인물의 좌절도 공무를 자기는 이렇게 수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미국을 못 가서 생기는 좌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영화를 볼 때 아까 그 수리남처럼 그 전사를 보게 되면 저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를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네. 이 영화는 오로지 이 인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만 알고 보다 보니까 각각 상황 속에서 그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제대로 맞서서 그 상황에서 있을 법한 연기를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적인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들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연기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아까 쉽다고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고선 먼저 미리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네. 그냥 하정우를 봤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 인물을 감독님이 저에게 제안을 줬을 때 네. 그러한
어찌 보면 그것이 핸디캡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전사가 없고 주변에 이 서브 스토리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를 하정우란 배우한테 맡기면 관객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게 해서 이거를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 건가? 갑자기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뭐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렵다 쉽다는 전혀 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그냥 연기들이 있을 뿐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네. 뭐 그것이 없어서 연기하는데 뭔가 불편함이나 궁금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인물을 영화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엔딩까지 재밌게 잘 끌고 나가고 잘 이어붙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주제에 관한 부분을 좀 뭐 주제라고 따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꾸 터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또 김성훈 감독의 네. 작품이기도 하고 두 분이 함께한 작품이기도 하니까 두 영화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네. 사실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네.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구성원을 국민을 네. 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 공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제 일을 하는 이야기처럼 네. 보이기도 해요. 또 터널에서는 이제 오달수 씨가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공황 장면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장면이 이제 사실은 장르 영화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르라는 것은 법칙의 약속이니까. 네. 근데 공황 장면은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혼자 남게 된 그 하정우 씨가 하는 어떤 극 중에서의 드라마틱한 네. 선택과 행동들이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 김성훈 감독님도 그 장면에서의 하정우 씨 얼굴을 너무 좋아한대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네. 그 연기하실 때 어땠습니까? 약간 스포일러가 되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었어요. 네. 일단 붐이라는 단어 자체도 네. 굉장히 발음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붐. 붐, 그렇죠. 이건 아무리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해도 네. 붐은 붐으로 들리는 것밖에 네. 없으니까 참 그 붐이라는 그 그러네요. 단어에 네. 뭔가를 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두 번째 사랑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 제가 그 베라 파미가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면 네.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너무 웃기죠. 그쵸. 더군다나 네. 한국 사람이.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썬댄스 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처음 봤는데 네. 아무도 안 웃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쵸. congratulation 하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모두가- 시사 가서 봤더니 그 장면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 마지막 공황 장면에서 붐이라는 걸 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붐을? 또 붐도 떠오르기도 하고. 네네. 그것도 한두 번 외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붐붐붐붐 가니까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민망함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단어 다른 걸로 바꿀 거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감독님이 쓰셨던 그 단어대로 하긴 했는데 네. 그냥 생각을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단어가 어렵고 대사가 어려워도 네. 어느 때보다 진실되게 접근해야겠다. 네. 하나하나 더 진실되게 정말 정성껏 그 장면에 임해야겠다. 그게 한 4회차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마침 모로코에서의 저의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게요? 네. 그래서 주지훈 배우는 저보다 한 5일 정도 먼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 이제 혼자 남아서 그 공황 장면을 찍는데 네. 어떤 그 길고 길었던 모로코의 일정이 다 끝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의 기운이기도 했었고 네, 맞이했던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 다음에 붐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핸디캡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정석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정말 어떤 신보다 어떤 마음보다 이걸 더 많이 써서 감정적으로 집중해서 이거를 덮어야겠다라고 제가 그냥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영화 외적으로 또 영화 내적으로 네. 총화가 되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거고요. 네. $2 장면도 굉장히 재밌던데 네. 그런 장면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네. 사실 그 군인 역할 해준 그 친구가 전 다 했다라고 봐요.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귀엽게 땡큐 하는데 네. 그건 대사에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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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Congratulations 같은 대사군요. 네, 대사에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주니까 네. 땡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앞에서 보는데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분명히 감독님 이거 좋아하시겠다. 아니나 다를까. 땄어요. 그래서 네. 그랬군요. 콘텐츠는 없었는데. 그랬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비공식 작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깊숙하게 네. 혹은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정말 들어본 것 같고요. 하정우 배우님을 모셨는데 신작 얘기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네. 것은 너무 아까워서 네.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하정우 씨의 훌륭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랑했던 영화들을 네. 하나씩 거론해 가면서 짤막하게 네.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